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레스토랑. 하얀 식탁보 위로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앉은 젊은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과 충격, 그리고 깊은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믿기 어려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 화려한 드레스의 여인들. 이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극적인 순간에 빠져들어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테이블 너머에서 한 여자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도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지 미안함의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민수야.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서 가장 깊은 눈빛을 하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남자가 무릎 꿇은 젊은이를 내려다보며 복잡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이 젊은이는 왜 이렇게 감격에 벅찬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걸까? 도대체 이들 사이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리고 과연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만약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완벽합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작점으로 김민수는 28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자친구 박지영이 있다는 것이었다. 교제한 지 2년이 넘어가면서 민수는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다. 지영이와 함께하는 미래를 진지하게 그려보기 시작했고,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다. 바로 지영이의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었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실까? 민수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혼잣말을 했다. 지영이로부터 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았다. 그저 조용한 성격이시고 자식을 위해 평생 열심히 일하신 분이라는 것 정도였다. 지영에게 듣기론 장인어른이 직장인이라고 했다. 지영이는 부모님이나 집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왜 그런지 이유는 정확히 몰랐지만 민수가 느끼기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민수는 나름대로 장래 장인어른의 모습을 상상해봤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신문을 읽으시는 점잖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봤다. 자신에게 인자하게 웃는 모습, 함께 낚시를 하거나 가족여행을 가는 모습 등을 상상했다. 민주는 아버지가 없었기에 장인어른과 부자지간처럼 지내기를 기대했다. 약속 장소에서 먼저 지영이를 만났다. 지영이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다. 민수야, 우리 아버지는 좀 과묵하셔. 말씀을 많이 안 하실 수도 있어. 괜찮아. 나도 처음엔 긴장될 거야. 민수는 지영이의 손을 꼭 잡아줬다. 그런데 지영이의 손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그리고 집이 좀... 지영이는 말을 다 끝내지 못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으면서도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뭘 걱정해? 집이 어때서? 아니야. 그냥 너무 기대하지는 말아줘. 지영이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민수와 형편이 비슷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영이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민수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곳이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좁은 철제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다. 벽면에는 습기로 인한 얼룩이 군데군데 보였고 작은 창문 하나로만 들어오는 빛은 너무나 어두웠다. 여기가 맞아? 민수는 문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분명히 박지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영이는 민수의 표정을 살펴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다. 그녀가 가장 걱정했던 순간이었다. 미안해. 우리 집이 이래서. 지영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민수의 반응을 보며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니야, 괜찮아. 민수는 당황스러웠지만 지영이를 다독였다. 하지만 솔직히 충격이었다. 지영이가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민수는 마음을 다잡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나타난 사람은 민수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모습이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6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거친 손과 그을린 얼굴, 그리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 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예리한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다. 어서 와요. 박 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민수를 맞았다. 민수의 첫 반응, 당황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내심 충격이었지만 지영이 아버지 앞에서 신뢰를 보일 수는 없었다.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선 민수는 더욱 놀랐다. 온돌방 하나가 전부인 좁은 공간, 낡은 장롱 하나와 작은 식탁, 그리고 오래된 텔레비전이 전부였다. 벽지는 여기저기 뜯어져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지영이는 민수의 시선을 따라 집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박 씨는 작은 방석을 내밀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이런 환경에서 지영이가 자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지영이는 항상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다. 옷차림도 평범하지만 품격 있어 보였고 말투도 교양 있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니. 이런 환경에서도 지영을 잘 키워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 차 좀 끓여드릴까요? 지영이가 일어서며 말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아버지 앞에서는 늘 이랬다. 딸로서의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괜찮다. 앉아있어. 박 씨는 민수를 마주보며 말했다. 지영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다. 사위될 사람을 평가하는 아버지의 시선이었다. 네, 저도 지영이에게서 아버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하지만 솔직히 혼란스러웠다. 지영이가 자신의 집안 형편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다. 내가 일용직 일을 하고 있어서. 집이 좀 그렇지요? 그래도 청소는 했으니 편하게 앉아도 돼요. 박 씨는 담담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비굴함이 없었다. 오히려 당당한 면이 있었다. 반면 지영이는 멈칫하는 것이 느껴졌다. 아마 아버님이 그 연세에도 고생하시는 것을 민수에게 보여주는 것이 불편한 것 같았다. 민수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지영에게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며 미소 지었다. 건설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했는데 요즘은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네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군대 가기 전후로 건설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자신은 젊고 혈기왕성했지만 하루 일하면 사흘은 몸이 쑤셨었다. 그런 일을 20년이나 하시다니. 반장이나 십장을 하실 연배라 제가 했던 것보다는 몸이 덜 고생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박 씨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동정이 아닌 진짜 이해의 표현이었다. 이 친구 노가다를 해봤구나. 사무직이나 했을 법한 손이라고 생각했는데 박 씨의 마음속에 민수의 점수가 조금 올라갔다. 지영이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의 어려운 형편을 민수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는 마음과 그래도 이해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교차했다. 아니, 이런 모습을 보고도 민수가 변하지 않기를 바랬다.
내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 우리 지영이 같은 사람 흔치 않아요. 박 씨가 갑자기 말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항상 밝게 살아왔어요. 그 말에 지영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부끄러웠다. 네, 저도 지영이의 그런 모습에 반했습니다. 민수는 지영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박 씨는 그런 민수의 표정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지영이를 바라보는 눈빛, 말하는 톤, 몸짓 하나하나를 이 젊은이의 진심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영이와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박 씨의 직접적인 질문에 민수는 긴장했다. 네. 지영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요. 박 씨의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문제들. 지영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위축되어 갔다. 자신 때문에 민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다. 저희가 함께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의 대답에 박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이 만족의 미소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요. 이렇게 왔으니 저녁이나 같이 먹고 가요. 박 씨의 제안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적인 말은 하시지 않았지만 무언의 허락을 받은 것이 못내 기분 좋았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민수의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저 장인어른과의 첫 만남이 순조롭게 끝난 것이 기뻤다. 그리고 지영이 역시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도 낯설고 부담스러운 것처럼 완벽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소박했다. 아니, 소박하다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였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 한 그릇과 시래기 나물, 그리고 작은 접시에 담긴 멸치볶음이 전부였다. 밥그릇도 3개뿐이었다. 민수는 지영이와 박 씨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지영이는 평소보다 한층 더 조용했다. 아버지 앞에서는 늘 이랬지만 오늘은 특히 더 위축되어 보였다. 민수가 이런 집안 형편을 보게 된 것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역력했다. 좀 들어요. 변변한 건 없지만. 박 씨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치찌개는 김치가 너무 익어서 흐물흐물 허물을 벗는 수준이었고 고기라고는 작은 돼지고기 몇 점이 전부였다. 하지만 민수는 맛있는 듯이 먹었다. 맛있습니다. 집에서 끓인 김치찌개가 이렇게 구수할 줄 몰랐어요. 민수의 말에 박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영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님, 요즘 일은 어떠세요? 민수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물었다. 글쎄요. 비가 와서 사흘째 일을 못 나갔네요. 박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일용직이라는 게 그런 거죠. 비가 오면 일이 없고 일이 없으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다. 지영이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아빠, 그래도 몸 건강하시니까. 건강해야 일할 수 있지. 몸이라도 성하면 다행이야. 박 씨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용직의 불안정함과 고단함이 실감났다. 그때였다. 전기가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다. 박 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일어나 서랍에서 촛불을 꺼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듯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전기료가 좀 밀려서. 박 씨의 말에 지영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아빠.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런 모습을 민수에게 보이게 된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 보였다. 괜찮습니다.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충격을 받았다. 전기료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길 정도라니. 이런 상황에서 지영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촛불 아래에서 이어진 식사는 더욱 조용했다.
지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박 씨는 담담하게 밥을 먹었다. 민수만이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박 씨가 말했다. 지영이랑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집이 이런 형편이라 제대로 대접도 못 해드려서. 아니에요. 마음으로 충분히 잘 대접받았습니다.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박 씨는 그를 바라봤다.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영이와 함께 밖으로 나온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지영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 결국 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매우 작았다. 우리 집이 이런 형편인 걸 제대로 말 안 해서.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진짜 미안함이 가득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해서. 그래서 민수는 지영이의 손을 잡았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걸 진작 몰랐어서.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뭔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지영이는 민수의 말에 더욱 눈물을 글썽였다. 도움이라니.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너한테. 무슨 소리야. 우리 곧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민수의 따뜻한 말에 지영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정말로 이런 상황이 부끄럽고 괴로운 것처럼. 이런 집안 형편이라 결혼 생각하는 것도. 미안해. 지영아. 민수는 지영이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집안 형편이 뭐가 중요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은 거야. 지영이는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이 연기인지 진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진심 어린 눈물로 보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영이와의 추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데이트할 때마다 늘 자신이 계산했던 것, 지영이가 비싼 음식점에 가자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 선물도 항상 소담한 것들 뿐이었던 것, 옷도 항상 단정하지만 화려하지는 않았던 것, 모든 게 이제야 이해되었다. 지영이는 자신의 형편을 숨기면서도 민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인터넷으로 전기요금 납부 방법을 찾아봤다. 다행히 타인 명의로도 납부가 가능했다. 고객 번호만 있으면 됐다. 점심시간에 민수는 은행을 찾았다. 전기요금 납부하려고 하는데요. 고객 번호 알려주세요. 민수는 어제 몰래 확인해둔 고객 번호를 불렀다. 박대기시네요. 미납액이 12만 3천 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주저없이 카드를 내밀었다. 카드로 결제해주세요. 전기요금을 낸 후 민수는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작은 도움이지만 지영이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박 씨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아니, 예상을 넘어서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멀리서 은행을 나서는 민수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 박 씨였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네, 예상대로 했습니다. 이제 저녁에 전기를 켜도 될 것 같네요. 짧은 통화를 마친 박 씨는 다시 민수를 바라봤다. 이 젊은이의 행동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체면치레인지 더 확실히 확인해야 했다. 그날 저녁 박 씨의 집에 전기가 들어왔다. 지영이는 깜짝 놀라는 연기를 했다. 아빠, 전기료 언제 내셨어요? 아, 오늘 급히 일자리가 하나 생겨서 품삯을 받았거든. 박 씨의 거짓말은 자연스러웠다. 오랜 연기 경험이 있는 것처럼. 정말 다행이에요. 지영이는 기뻐하는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수의 마음을 더욱 확신하고 있었다.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영아, 나 민수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응, 있어. 왜? 아버님께 다시 인사드리고 싶어서. 어제는 제대로 된 대화도 못 나눴잖아. 지영이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박 씨는 작은 고개짓으로 허락의 뜻을 전했다. 좋아. 아빠도 기다리고 계실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지영이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어떠세요? 생각했던 대로인가요? 아직은 더 지켜봐야겠어. 박 씨의 대답은 신중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저녁에 다시 찾아온 민수는 작은 선물 하나를 가져왔다. 동네 마트에서 산 과일 바구니였다. 비싸지 않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이런 걸 왜 사오셨어요? 박 씨는 난색을 표했지만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저 마음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박 씨와 지영이에게는 중요한 정보였다. 이 젊은이는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고 작은 배려를 보이고 있었다.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박 씨는 민수를 바라봤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다. 동정이나 일회성 감정이 아닌 진짜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였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가 그런 신세를 질 수는 없어요. 박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젊은이의 진심을 점점 더 확신해가고 있었다. 이렇게 민수는 조금씩 두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민수가 박 씨를 세 번째로 찾아간 날은 토요일 오후였다. 지영이와 함께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방문했는데 문을 열어주는 박 씨의 모습이 평소와 확연히 달랐다. 인사조차 힘들어하며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아버님, 어디 아프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 별일 아니에요. 어제 일하다가 허리를 좀 삐끗했어요. 박 씨는 괜찮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지만 걸어갈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이 보였다. 지영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걱정스럽게 많이 아픈지 물었지만 박 씨는 괜찮다며 며칠 쉬면 나아질 거라고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박 씨가 앉을 때야 하고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허리 통증이 상당한 것 같았다. 박 씨는 움직일 때마다 앓는 소리를 했다. 민수는 그런 박 씨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일용직 일의 고단함이 새삼 느껴졌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하루 종일 몸을 구부리고 서서 일하는 모습이 상상되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민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제안했다. 병원이야 뭘. 그냥 파스 붙이고 며칠 쉬면 돼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다른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민수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탓에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아플 때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지영이는 아버지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봤다. 걱정하지 마. 네 아버지가 그 정도로 약하지 않아. 하지만 그때였다. 박 씨가 갑자기 일어서려다가 악 하고 크게 소리를 내며 허리를 움켜쥐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아빠. 지영이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붙잡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과 공포가 가득했다. 이건 정말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민수도 일어서며 말했다. 박 씨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 그렇긴 한데. 박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멈췄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듯 했다. 그런데 왜? 지영이가 다그치듯 물었다. 그게 돈이. 박 씨의 작은 목소리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병원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렇게 아픈데도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눈물을 글썽였다. 아프면 돈이 무슨 소용이야? 민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박 씨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왜 자신이 그런 일까지 하느냐고 물었지만 민수는 단호했다. 아버님, 지영이 아버님이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이야기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의도는 충분히 전해졌다.
그 말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진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었다. 지영이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워했다. 하지만 민수는 아버님이 아프신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느냐며 단호했다. 결국 세 사람은 근처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민수는 택시를 불러 박 씨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병원에서 접수를 할 때 민수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다. 예상 진료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라는 안내에도 망설임 없이 필요한 검사를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를 받는 동안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지영이는 민수에게 계속 고마워했다. 아버지가 아픈데 돈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정말 속상하다고,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다고 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사실 아버지가 안 계셔. 10살 때 돌아가셨어. 지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그래서 아버님 보면 더 특별한 마음이 들어. 민수의 말에 지영이는 더욱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님이 지영이를 위해서 평생 고생하신 게 느껴진다고, 그런 분이 아프시면 자신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1시간 후 박 씨가 진료를 마치고 나왔다. 의사는 다행히 디스크는 아니고 근육염좌라고 설명했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의사는 처방전을 써주고 물리치료 예약을 잡으라고 안내했다. 민수는 물리치료 예약까지 잡아드리고 최종 계산을 했다. 13만 원이 나왔지만 민수는 망설임 없이 카드로 결제했다. 박 씨는 복잡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민수는 당연한 일이라며 웃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영이는 계속 민수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했다. 자신이 돈이라도 많으면 아버지가 아프실 때 이렇게 눈치 볼 필요도 없을 텐데 하며 자책했다. 민수는 돈이 뭐가 중요하냐며 서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위로했다. 집에 도착해서 박 씨가 좀 편해진 후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아버님, 이제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박 씨는 민수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민수 씨를 내 사위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때 편하게 말할게요. 민수는 박 씨의 대답에 놀랐다. 곧 가족이 될 사람들이라고 말했지만 박 씨는 지금은 지영이의 남자친구일 뿐이라고 했다. 진짜 딸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었다. 도움까지 받은 상황에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닙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제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민수는 아직 본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씁쓸했다. 박 씨는 그런 민수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묘한 빛이 스쳤다. 그날 밤 박 씨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민수의 오늘 행동을 되새기며 조그만 미소를 지었다. 이 젊은이는 정말로 지영이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진심 어린 마음을 보이고 있었다.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말도 거짓이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박 씨는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다. 1단계 완료. 예상 이상의 반응.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확인. 2단계 준비하세요. 문자를 보낸 후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위로 인정한다고 말하기 전에 조금 더 확실히 해야겠군. 병원 치료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박 씨의 허리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무리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민수는 거의 매일 안부를 물으며 지영이네를 찾았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뭔가 분위기가 달랐다. 평소보다 더 어두운 표정의 박 씨와 지영이를 볼 수 있었다. 아버님, 허리는 어떠세요? 민수가 관례적으로 묻자 박 씨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무거웠다. 몸은 괜찮은데 다른 문제가 좀 생겼어요. 박 씨는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사실 집세를 좀 밀렸어요. 지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민수 앞에서 하는 것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일을 못 나간 사이에 한 달치가 밀렸는데 집주인이 이번 주 안에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네요. 박 씨의 말에 민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허리 치료를 받느라 일을 못 나간 것이 원인이었다. 결국 자신 때문에 생긴 문제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박 씨는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전세 보증금도 문제가 생겼어요. 집주인이 건물을 팔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빼달라고. 이 말에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집세도 밀린 상황에서 보증금까지 빼야 한다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1,000만 원이에요. 박 씨의 대답에 민수는 숨이 막혔다. 자신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돈이었다. 집주인이 한 달 시간을 줬는데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보였다. 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저 아버지와 함께 막막한 현실을 바라볼 뿐이었다. 임시로 다른 곳에라도 가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박 씨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하지만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 씨와 지영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특히 지영이가 눈물을 참으며 애써 태어난 척하던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자신의 통장을 확인해 봤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800만 원 정도 있었다. 하지만 1,00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친한 동료에게 상황을 털어놓았다. 너 정신이 나갔냐? 1,000만 원을 어떻게 구한다고? 동료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것도 장인어른 보증금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하지만 그냥 둘 수는 없잖아. 민수의 말에 동료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어떻게든 도와야 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항상 그리워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박 씨였기 때문이다. 저녁에 지영이를 만났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침울해 보였다. 오늘 집주인이 또 왔어. 지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이번 주 안에 정리하라고. 안 그러면 강제로 내보낸다고 하더라.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민수야, 미안해. 이런 얘기까지 하게 돼서.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민수는 지영이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혹시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아빠가 일용직이라 대출 받기가 거의 불가능해. 지영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인터넷으로 대출 조건들을 찾아봤다. 자신 명의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알아봤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합치면 1,00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았다. 물론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다음 날 민수는 은행을 찾아갔다. 대출 상담을 받아보니 예상대로 1,000만 원 정도는 가능했다. 다만 이자율이 높고 상환 기간도 길지 않았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에 이런 부담을 지시는 게.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조언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그 시각 박 씨는 멀지 않은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수가 은행에 들어가는 모습, 심각한 표정으로 상담을 받는 모습까지. 박 씨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다. 2단계 진행 중. 예상보다 진전이 빠름. 대출까지 알아보는 중. 곧 답장이 왔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세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박 씨는 휴대폰을 넣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이 젊은이의 진심이 예상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느꼈다. 저녁에 민수는 다시 지영이네를 찾아갔다. 박 씨와 지영이는 여전히 어두운 표정이었다. 아버님, 제가 좀 알아본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필요하시면. 직접적으로 돈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웠지만 그의 의도는 충분히 전해졌다. 박 씨는 민수를 바라봤다. 이 젊은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갔다. 민수 씨,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너무 큰 문제예요. 아니에요. 저도 뭔가 도울 수 있으면. 민수의 말에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다. 민수야, 너 설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아니야. 그런 큰 돈을 내가 어떻게. 하지만 민수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박 씨와 지영이를 이런 어려움에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는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지영이는 아버지와 단둘이 앉아 있었다. 어떠세요? 민수가 정말 대출까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영이가 물었다. 놀랍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박 씨는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너무 미안해요. 아직 아니야. 진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어. 박 씨의 말에 지영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민수의 진심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중요한 순간은 이제부터였다. 민수가 대출 승인을 받은 지 열흘이 지났다. 그 사이 박 씨에게 1,000만 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했고 박 씨와 지영이는 정말 고마워했다. 민수는 연일 은행을 오가며 대출 절차를 밟고 있었다. 복잡한 서류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 그런데 오늘 지영이네를 찾아갔을 때 문을 열어준 지영이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참 울었던 것 같았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박 씨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민수가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 박 씨가 고개를 든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사기를 당했어요. 박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한마디에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연락해왔다고 했다. 건설 현장 일인데 일당이 평소보다 훨씬 좋다고 다만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미리 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서 거절했지만 집세와 보증금 문제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에 결국 응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영이가 학자금 대출로 받아둔 돈이 있었고 그 돈을 아빠에게 드렸는데 그것이 모두 사기꾼에게 넘어간 것이었다. 지영이는 자신이 그 돈을 아버지에게 드렸다는 자책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 사람이 계약금을 받고는 연락이 안 된다고 경찰서에도 신고했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 사기꾼이 박 씨의 이름으로 사채를 썼다는 것이었다. 800만 원을 신분증을 복사해 간다고 해서 줬는데 그걸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사채업자들이 어제 찾아왔다고 했다. 일주일 안에 갚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했다는 지영이의 말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뉴스에서 봤기 때문이었다. 민수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1,000만 원의 보증금 문제에 이제 800만 원의 사채까지 더해진 것이었다. 총 1,800만 원이라는 거액이었다. 박 씨는 자책감에 빠져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딸과 사위 될 사람에게 이런 피해를 끼쳤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우리 때문에 민수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어요. 지영이가 갑자기 말했다. 이렇게 되면 결혼도 미뤄야 할 것 같다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고 말했다. 우리 가족이 이런 상태인데 너까지 끌어들일 수는 없다고 했다. 민수는 지영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고 말했지만 지영이는 1,800만 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며 체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때 문 밖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거친 남자 목소리였다. 박 씨와 지영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사채업자들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다.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왜 연락 안 하느냐는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박 씨는 벌벌 떨고 있었고 지영이는 민수 뒤에 숨어 있었다. 박 씨가 나가서 얘기해보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수가 자신이 나가보겠다고 나섰다. 문을 열자 건장한 체격의 남자 둘이 서 있었다. 옷차림은 의외로 깔끔했지만 표정에서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중 한 명이 민수를 보며 박 아저씨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민수가 자신이 아들이라고 하자 남자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아버지가 빌린 돈 얘기를 들었을 거라며 오늘까지 갚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수가 그 돈은 아버지가 직접 빌린 게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남자는 그런 건 자신들이 상관할 바 아니라고 말을 끊었다. 명의가 박 씨로 되어 있으니까 박 씨가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법적으로는 박 씨 명의로 된 대출이었다.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미 충분히 기다려줬다며 더 기다리면 이자만 늘어난다고 했다. 그때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와서 죄송하다며 곧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말로만 하면 되겠느냐며 담보라도 잡아야겠다고 했다. 이 집 전세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며 그걸로 일단 잡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수는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 그 남자가 박 씨에게 아주 살짝, 정말 살짝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다. 마치 윗사람에게 인사하는 듯한 미묘한 동작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 짧았고 민수는 긴장한 상황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잠깐요. 민수가 급하게 나섰다.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이분들 대신 자신이 갚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채업자들이 민수를 바라보며 담보는 뭘로 할 것인지 물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작은 아파트 하나뿐이었다. 제 집을 담보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 말에 지영이가 깜짝 놀라며 민수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소리쳤지만 민수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지영이를 안심시키려 했다. 사실 자신도 떨리고 있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은 정말 큰 결심이었다. 사채업자들은 좋다며 서류 준비해서 내일 오겠다고 말하고 갔다. 사채업자들이 가고 난 후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민수가 정말 미쳤냐고 내 집까지 걸고 우리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울었다. 민수는 지영이를 안아주며 우리가 가족이라고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위로했다. 박 씨는 민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이 젊은이가 여기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날 밤 박 씨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3단계 완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 자신의 집까지 담보로 잡겠다고 함. 곧 답장이 왔다. 충분합니다. 이제 마무리하세요. 더 이상은 위험해요. 박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끝을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1,800만 원이라는 거액, 그리고 자신의 집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박 씨와 지영이를 혼자 둘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민수는 동료들에게 상황을 털어놓았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말렸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민수야, 냉정하게 생각해봐. 내가 그 집안 문제를 다 떠안을 이유가 있어? 선배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점심시간에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침울해 있었다. 민수야, 미안해.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지영이는 민수가 자신의 집까지 담보로 잡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차라리 자신들이 어디든 가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무슨 소리야? 이미 결정한 일인데. 민수가 말했지만 지영이는 단호했다. 민수에게 이런 피해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 우리 오늘 저녁에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민수는 지영이를 설득할 생각이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녁에 지영이네를 찾아갔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박 씨와 지영이가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다가 민수가 오자 화제를 바꾸는 것 같았다. 아버님,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민수가 안부를 물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 박 씨는 말을 망설이는 듯 했다. 사실 오늘 그 사람들이 또 왔었어요. 박 씨의 말에 민수는 긴장했다. 또 왔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하더군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박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런데 민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박 씨가 말하는 동안 지영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묘했다. 마치 뭔가 확인하는 듯한 걱정스러운 눈빛이 아닌 다른 종류의 시선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짧았고 민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럼 내일 서류 준비해서 가야겠네요. 민수가 말하자 지영이가 갑자기 일어났다. 민수야, 잠깐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지영이는 민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손이 평소보다 차가웠다. 민수야, 정말 안 돼. 내 집까지 걸면 안 돼. 지영이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왜? 다른 방법이 있어? 차라리 우리가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지영이의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는 없어. 우리 가족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게 할 수는.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지영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돼. 민수는 지영이를 달랬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너무 큰일이야. 1,800만 원이라니. 그때였다. 지영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지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친 지영이가 민수를 바라봤다. 누구야? 민수가 물었다. 아빠 병원에서 내일 물리치료 예약이 바뀌었다고. 지영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민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병원에서 저녁 늦은 시간에 그런 연락을 할까? 하지만 민수는 그 의심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지금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박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민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박 씨의 목소리에는 진짜 미안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죠. 민수의 말에 박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가족. 박 씨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표정이 묘하게 느껴졌지만 민수는 박 씨가 감동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우연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지영이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차 옆에서 낮에 봤던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민수는 호기심에 조금 더 가까이 가봤다. 사채업자가 하는 말이 들렸다.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민수는 이상했다. 무엇이 끝난다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이런 늦은 시간에 이 동네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곧 사채업자가 차에 타고 떠나버렸다. 민수는 그 차의 번호판을 보려고 했지만 이미 멀어져서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이상한지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집 담보 서류를 준비하러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 오후쯤에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지영이에게 연락해서 오후에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지영이는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럼 내가 모셔다 드릴까? 민수가 제안했지만 지영이는 괜찮다며 거절했다. 그냥 간단한 검사라서 혼자 가시겠다고 했다. 민수는 뭔가 섭섭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혼자 있기가 불안했다. 저녁 늦게 지영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병원에서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바로 지영이네로 향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현관 앞에 고급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박 씨가 신을 만한 구두가 아니었다. 너무 고급스럽고 깔끔했다. 민수가 초인종을 누르자 지영이가 나왔다. 평소보다 조금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민수야, 벌써 왔어? 응. 아버님은 어떠셔? 아, 괜찮으셔. 그냥 간단한 검사였어. 지영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민수는 집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다. 박 씨와 다른 누군가가 대화하는 소리였다. 누가 와 계셔? 민수가 물었다. 아, 아빠 친구분이 잠깐 들르셨어. 지영이는 대답했지만 그 순간 집 안에서 들린 목소리가 민수를 놀라게 했다. 분명히 존댓말로 대화하는 소리였는데 박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박 씨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 민수가 물었지만 지영이는 망설였다. 아, 지금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셔서. 그 순간 집 안에서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마무리해야겠어. 그 목소리는 평소 민수 앞에서 들었던 박 씨의 목소리와는 달랐다. 더 당당하고 권위 있는 톤이었다. 민수는 점점 더 이상함을 느꼈다. 하지만 지영이가 서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럼 나중에 올게.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맴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계속 생각했다. 고급 구두, 존댓말로 대화하는 목소리, 그리고 어제 본 사채업자의 통화 내용.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박 씨는 혼자 남은 후 휴대폰을 꺼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준비해 주세요. 짧은 문자를 보낸 후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였다. 다음 날 오후 민수는 집 담보 서류를 들고 지영이네로 향했다. 사채업자들과 약속 시간이 저녁 6시였다. 그 전에 박 씨와 마지막으로 상의할 것이 있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박 씨가 식탁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의 자세와 표정에서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는 임원의 모습 같았다. 지영이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수야, 앉아라. 박 씨가 말했다. 갑자기 반말이었다. 민수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지만 예전에 했던 대화가 생각났다. 아버님? 민수는 벅찬 마음이 드는 한편 의아한 기분이 들었다.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180도 태도가 바뀌신 거지? 서류는 필요 없네. 박 씨는 민수가 내민 서류 봉투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시험이 끝났거든. 시험이요? 그래. 그동안 자네를 시험해봤어. 박 씨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 사업을 해온 사람의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것들, 가난한 집, 일용직 생활, 병원비 문제, 사기 사건, 사채업자들까지 전부 내가 만든 상황일세. 민수는 박 씨의 말을 듣고 있는데 그의 말투와 표정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지금까지 보던 소심하고 주눅든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왜 그러셨습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내 딸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 박 씨는 마치 당연한 일을 왜 묻느냐는 듯 담담하게 말했다. 돈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감을 가지는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지키려 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결혼할 사이에는 필요하니까. 박 씨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웠네. 아직 장인도 아닌 남을 위해 자신의 집까지 담보로 잡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민수는 박 씨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이 느꼈던 모든 걱정, 모든 고민, 모든 희생이 그저 한 사람의 검증이었다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자네를 내 사위로 인정하기로 했네. 박 씨는 위엄있게 말했다. 축하하네. 그 순간 민수의 분노가 폭발했다. 시험이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가 벌떡 일어섰다. 제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게 아버님의 시험이었다고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버님이 일용직이라는 것도, 이 집도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나는 건설회사 회장님으로 있고 이 집은 40년 전 내가 처음 상경했을 때 살았던 집이지. 박 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민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을 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아니, 현실이 부정당하고 있었다. 필요한 일이었어. 필요한 일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씨를 바라봤다. 저를 완전히 우롱해 놓고 필요한 일이었다고요? 우롱이 아니야. 검증이지. 박 씨는 여전히 침착했다. 내 딸을 맡길 사람을 제대로 알아봐야 하는 건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 아닌가. 민수는 박 씨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어이가 없었다. 그럼 저는 뭡니까? 회장님의 실험용 쥐였다는 겁니까? 실험용 쥐? 박 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표현이 좀 거칠군. 하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야. 박 씨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했다. 내 딸의 인생이 걸린 일인데 그 정도 검증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때 지영이가 차를 들고 나왔다. 민수는 그녀를 째려봤다. 너도 알고 있었지? 민수의 차가운 시선에 지영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민수야, 대답해. 너도 이 연극에 참여하고 있었냐고. 민수의 다그치는 목소리에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응, 미안해. 미안하다고. 민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몇 달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고요? 민수는 지영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눈물 흘리면서 괴로워할 때마다, 미안해할 때마다 나는 정말로 마음이 아팠어. 지영의 말이 민수의 끓는 감정에 불을 당겼다. 그런데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거지. 박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다. 김서방,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게. 감정적이요? 민수는 박 씨를 노려봤다. 사람을 몇 달간 속여놓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이해하게. 나도 아버지야. 박 씨는 여전히 당당했다. 내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요?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이 정도라고요? 장난하지 않았네. 진지한 검증이었지. 박 씨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네는 좋은 사람이라는 게 증명됐잖아. 좋은 사람이라고요? 민수는 서류 봉투를 바닥에 던졌다. 저는 회장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꽉 담은 입에서 왠지 피맛이 나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민수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저는 완전한 바보였네요. 민수는 문으로 향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으로는 가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민수야. 지영이가 다급하게 민수를 불렀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지영 씨도 실망입니다. 정말로. 민수는 지영이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갑작스런 존댓말이 그들 사이에 굵은 생채기를 내고 있었다. 저는 당신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야, 제발. 그랬습니다. 연극은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민수는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박 씨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빠, 이제 어떡해요?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박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도 과정이야. 진짜 사랑이라면 이 정도 시련은 이겨낼 거야. 아빠는 정말. 지영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인간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감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해진다. 하지만 박 씨는 씁쓸하게 말을 이었다. 저 젊은이는 진짜야. 그건 확실해. 그날 밤 민수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지영이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을 속였던 지영이의 모습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한편 지영이네 집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었다. 박 씨는 의외로 차분했다. 진짜 사랑했다면 돌아올 거다. 박 씨는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과연 민수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이렇게 깊은 배신감이 만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났다. 민수는 지영이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화가 났고 분노를 이기지 못할 땐 술을 퍼마시고 소리도 질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화는 서서히 공허함으로 바뀌어 갔다. 회사 동료들은 민수의 변화를 눈치챘다. 예전처럼 웃지도 않고 점심시간에도 배고픔을 잊은 듯 혼자 멍하니 있었다. 사람 좋은 표정으로 인사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굴었다. 민수 씨,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수는 그저 괜찮다고만 했다. 한편 지영이도 마찬가지였다. 매일 민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시당했다. 일주일, 2주일, 3주일. 시간이 지날수록 지영이는 점점 초췌해졌다. 지영아,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라. 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지영이는 식욕이 없었다. 아빠, 민수가 정말 돌아올까요? 박 씨도 이번에는 확신할 수 없었다. 민수의 분노가 예상보다 훨씬 깊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2달째가 되었을 때 민수는 우연히 지영이를 목격했다. 그녀는 자신이 다니던 카페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몰래 지켜보니 그녀는 1시간 넘게 그곳에 서 있었다. 지영이의 모습은 처참했다. 살이 많이 빠져서 옷이 헐렁해 보였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다. 민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냥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영이의 초췌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화가 나 있긴 했지만 그녀가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아닐까? 민수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3달째가 되었을 때 민수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한참 마시다가 친구 중 하나가 말했다. 민수야, 요즘 정말 이상해. 무슨 일이야? 그냥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민수는 처음으로 상황을 털어놓았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그냥 크게 싸웠다고만 했다. 그럼 다시 만나면 되잖아. 뭔 일인데 3달씩이나? 쉽지 않아. 너 그 여자 사랑하잖아. 맨날 자랑하고 다녔으면서. 친구의 말에 민수는 술잔을 멈췄다. 사랑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더라. 그럼 뭐가 문제인데? 신뢰가 깨졌어.
민수는 쓸쓸하게 말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민수는 혼자 생각했다. 정말로 신뢰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일까? 그리고 지영이 없는 삶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사실 민수도 괴로웠다. 지영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와 함께 웃었던 시간들, 서로를 위로해주던 순간들, 미래를 계획하던 날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거짓이었을까? 시간은 어느덧 흘러 지영이와 만나지 않은 지 넉 달째가 되었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한 여자가 다쳤다. 민수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 여자를 돌봤다. 괜찮아요? 많이 아프세요? 네. 고마워요. 그 여자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고마워했다. 그 표정에서 지영이가 겹쳐 보였다. 지영이가 아버지 때문에 괴로워할 때, 자신이 도와주려고 할 때 보였던 그 고마워하는 표정들. 그게 정말 다 연기였을까? 민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설령 연기였다고 해도 마음은 진짜이지 않았을까?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지영이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다. 5달째가 되었을 때 지영이가 민수의 회사 앞에 나타났다. 못 본 사이 그녀는 더욱 야위어 있었지만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민수야. 점심시간에 나오던 민수는 지영이를 보고 놀랐다. 왜 여기 왔어? 할 말이 있어. 지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5달 동안 생각해봤어. 지영이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변명할 여지가 없어. 민수는 지영이의 말을 들으며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줘.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영아. 나는 이 5달 동안 너 없이는 못 산다는 걸 깨달았어. 지영이는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아빠랑 함께 연기했던 게 맞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의 진심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어. 너 없는 동안 제대로 숨도 쉴 수가 없었어. 민수도 지영이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다. 사실 자신도 지영이 없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아빠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하셔. 아버님이? 응. 내가 떠난 후로 계속 후회하고 있어.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민수는 의외였다. 그렇게 당당하던 박 씨가 후회한다니. 민수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영이가 간절하게 물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서로에게 진실만 말하면서 민수는 한동안 지영이를 바라봤다. 그녀의 초췌한 모습, 진심 어린 눈빛,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것이 진짜 같았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다. 지영아. 민수는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다. 나는 아직 확신이 안 서. 민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미안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지영이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졌다. 그럼 아직은. 응.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줘.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알겠어. 기다릴게. 지영이는 억지로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다. 집에 돌아온 지영이는 완전히 무너졌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저 방에서 울기만 했다. 박 씨는 지영이의 상태를 보며 걱정했다. 지영아, 밥이라도 먹어라. 아빠. 민수가 날 완전히 놓아버린 같아.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다 끝났어.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영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박 씨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민수를 찾아갔다. 민수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님? 퇴근해서 돌아온 민수는 박 씨를 보고 놀랐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나? 박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우리 지영이 그 아이를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 박 씨는 민수를 바라보며 간청했다.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아버님, 내가 잘못했네. 다 내 잘못이야. 박 씨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무 얄팍하게 생각했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 박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지영이는 반대했어. 그만하자고 했는데 내가 끝까지 밀어붙인 거야. 그럼 지영이는 마지막에는 정말 괴로워했어. 내가 집까지 담보로 잡겠다고 했을 때는 울면서 그만하자고 했거든. 박 씨의 말에 민수는 조금 흔들렸다. 제발, 지영이만은 만나주게. 나는 안 봐도 좋으니까.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힘들 것 같아요. 박 씨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2주일이 더 지났다. 지영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이제는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밤 지영이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침대 머리맡에 있던 수면제 병을 집어들었다. 민수와 헤어진 후 잠이 오지 않아서 처방받아 계속 먹어오던 것이었다. 이렇게 사느니 지영이는 병 안의 알약을 모두 손바닥에 쏟았다. 20개가 넘는 하얀 알약들. 미안해, 민수야. 고작 이런 나라서 미안해. 지영이는 그 알약들을 모두 삼켰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며 박 씨가 지영이를 깨우러 갔을 때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지영아, 지영아. 박 씨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지영이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열흘이 지나도 지영은 눈을 뜨지 않았다. 담당인은 의아해했다. 마치 지영이 스스로 깨어나길 거부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씨는 즉시 민수에게 연락했다. 민수야, 지영이가. 박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온 민수는 침대에 누워있는 지영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너무나 평화로운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아파 보였다. 양볼이 움푹 패일 정도로 수척해졌고 입술은 메말라 까칠해져 있었다. 지영아. 민수는 지영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작았다. 지영아, 일어나. 제발. 민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지영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나 때문에 왜 나 같은 때문에 네가. 민수는 자신을 자책했다. 화가 났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외면할 필요가 있었을까? 지영아, 깨어나. 얘기하자.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하지만 지영이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때 박 씨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민수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민수가 놀라서 일으켰으려 했지만 박 씨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줘. 박 씨는 무릎을 꿇은 채 민수에게 간청했다. 다 내 잘못이야. 지영이는 정말 너를 사랑해. 박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마지막에는 정말 너를 속이는 게 괴로워서 그만하자고 했어. 하지만 내가 강행한 거야. 아버님, 일어나세요. 지영이만은 용서해줘. 나는 안 봐도 좋으니까. 박 씨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가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내 잘못이야. 민수는 박 씨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대기업 회장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지영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였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틀 후 지영이가 깨어났다. 민수는 이틀 내내 병실에서 지영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러다 지영의 손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라 그려는 바라봤다. 지영은 눈을 뜨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지영아. 민수는 지영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손을 더 꽉 잡았다. 민수야? 마침내 지영이의 눈이 민수를 보고 놀랐다. 바보야. 왜 이런 짓을 했어? 민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지영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민수야.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정말로. 민수는 지영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다시는 너 의심하지 않을게.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민수야. 고마워. 나도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 고마워. 민수는 지영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거짓말해도 돼. 싸우고 다시 화해하면 되지. 내 곁에 사람만 있어줘. 지영이는 민수의 말에 더욱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박 씨는 문 밖에서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뭘 한 거지? 박 씨는 혼자 중얼거렸다. 사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계산하고 검증하는 게 당연했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박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사위를 시험한답시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박 씨는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궜다. 지영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어. 박 씨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진심으로 반성했다. 1년 후 민수와 지영이는 결혼했다.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특별한 서약을 했다. 서로에게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을 알아도 항상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났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두 사람은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지영이는 민수에게 말했다. 그때 일이 결국 우리에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정말? 응.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신뢰가 뭔지 알게 됐잖아. 민수는 지영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진정한 사랑은 시험이나 조건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실과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세 사람 모두가 깨닫게 된 이야기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